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조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업무나 과제에 챗GPT 한 번씩은 써보셨을 겁니다. 단순 업무나 자료조사, 요약과 같은 기능은 인간의 수준을 진작 넘어섰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죠. 10년 전에는 그저 판타지에 불과했던 AI의 발전이 현실로 도래하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일도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I와 대화도 나누고 인간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고, 실제로 AI를 연인이라고 생각하며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시대의 변화이죠. 그런데 스탠리 큐브릭과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를 미리 예측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사람과 구별이 불가능한 AI가 전해주는 사랑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 24년 전인 2001년 개봉한 AI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르묵님, 루카님, 매니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6기에 졸업한 줄 알았으나 8기로 다시 돌아온 도르묵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는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8기부터 활동하게 된 편집팀 매니입니다. 와, 닉네임이 근데 왜 매니예요? 저 재밌게 본 바빌론이라는 영화 주인공 이름으로 결정했습니다. 영화 보고 또 우시겠는데요? 네, 이렇게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펀치 드렁크 무비 AI 1부 시작하겠습니다. AI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평소 스필버그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아하시는 작품은 있는지 궁금한데요. 루카님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스필버그 감독 작품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한 파벨만스랑 캐치 미 이프 유 캔, 그리고 AI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필모그래피를 따라가지는 못했고 그래도 그 봤던 영화들을 항상 볼 때마다 아 정말 이 감독 깔끔하게 잘 만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더더기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볼 때 연출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뭔가 항상 볼 때마다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딱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볼 때마다 좀 기분 좋게 나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작품을 많이 본 편은 아닌데 좀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가족 영화의 대가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필버그 감독 작품 중 파벨만스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보고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어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최애 영화는 파벨만스인 것 같아요. 저만 파벨만스를 안 봤네요. 아니, 파벨만스를 보기 전까지 뭐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나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영화들을 봤을 때는 그냥 좋은 영화를 만드시는 분인가 보다 했는데 파벨만스를 보고 생각이 바뀌어서 와, 대단한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걸 계기로 AI도 저는 보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파벨만스를 본 이후로 스필버그 감독님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려갔네요. 네, 파벨만스를 거꾸로 보고 막 조스 이런 거는 막 쉽게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너무 옛날 영화예요. 그래요? 네, 이렇게 패널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통해 스필버그 감독의 성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르묵님, AI의 줄거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화는 지구온난화로 여러 도시들이 물에 잠긴 먼 미래에서 시작됩니다. 하비 교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간처럼 사랑할 수 있는 AI 로봇을 개발합니다. 그렇게 개발된 프로토타입인 데이빗은 친아들이 냉동인간 상태에 있던 헨리와 모니카 부부에게 입양되죠. 하지만 친아들 마틴이 깨어난 후에 데이빗은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되고 그를 위협으로 판단한 부부에게 버려지게 됩니다. 데이빗은 사람이 되면 엄마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푸른 요정을 찾아 여정을 떠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화 초반부에 하비 교수와 여성 박사님, 이 두 분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AI가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여성 박사님은 로봇이 인간처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반대로 하비 교수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논리처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은 두 사람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찬반보다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윤리적 문제는 어쨌든 뭔가 인간과 생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봇이 인간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서 로봇이 생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는 어쨌든 인간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뭔가 로봇의 가치적인 문제나 이런 거랑은 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막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영화를 봤을 때는 데이비드에 좀 이입을 하는 게 뭔가 사람같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챗GPT가 감정 이런 걸 상담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챗GPT한테 연민을 느끼진 않잖아요. 만약에 챗GPT가 사랑을 하게끔 프로그램이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프로그램 자체는 별로 연민을 안 가질 것 같은데 아이처럼 생겼으니까 연민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저는 기술이 발전해서 AI가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그 로봇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로봇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윤리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선이네요. 완전 감성적인데요. 저희가 너무 이성적이었나요? 저도 사실 세 분의 의견과 좀 맥락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개발되는 수준의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챗GPT는 사실 뭐 감정을 이해하고 뭐 소설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 감정을 스스로 느낀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데이빗처럼 스스로 자주적인 사고를 하고 감정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면 과연 저희도 결국은 이제 뇌라는 너무 진지하게 가는 것 같은데 뇌라는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안에 있는 의식이 작용하는 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로봇은 단순히 그냥 뇌가 컴퓨터 칩으로 바뀌어 있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 능동적인 주체라면 과연 이 친구를 더 이상 그냥 AI고 로봇이고 그다음에 필요가 없으면 전원을 꺼버려도 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들도 생명의 일부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에는 크게 적용이 되지 않지만 정말 미래에 이 정도로 발전이 된다면 언젠가는 네, 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예 그냥 로봇이 뭔가 능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데이빗도 너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된 거잖아요. 네. 인간은 누군가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프로그래밍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능동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네, 이제 지금 벌써부터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제 뒤에 또 이런 질문들이 나와 있으니까 차차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데이빗이 스윈턴 부부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이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가장 슬펐다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영장에서 데이빗이 빠졌을 때 마틴만을 구하고 데이빗은 수영장에 남겨두고 간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로봇인 데이빗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에서 마음이 아팠고 그럼에도 데이빗을 지켜줘야 하는 스윈턴 부부가 친아들만 챙기는 장면에서 앞서 하비 교수에게 제기되었던 의문이 그대로 문제로서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은 또 약간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던 맞아요. 게 그러니까 앵글이 이제 와이드 앵글로 쫙 위에서 맞아요. 잡으면서 맞아요. 그냥 수영장 한가운데에 데이빗이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느낌을 줘가지고 저도 그 장면이 좀 슬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전 그 장면 또 슬펐던 게 마틴이 친구들이 그 데이빗을 괴롭히니까 그냥 건들지 마라 이렇게 좀 하는 행동이 보이잖아요. 네. 야, 물론 엄청난 선한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같이 사는 로봇, 같이 사는 뭐 형제로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틴을 엄청 나쁘게 봤다가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이제 물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틴이 이 데이비드를 무조건 좀 쳐내려고 한 의도한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데이비드가 떠나는 이유가 되잖아요. 전 그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비슷한 맥락에서 그 음식을 먹고 망가지는 장면이 제일 좀 인상 깊었는데 너무 놀란 게 음식을 먹고 얼굴이 녹아내리잖아요. 갑자기 공포영화 분위기가 나면서 너무 갑자기 고요해져가지고 네. 너무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 수술하는 것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데 막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러는 게 너무 마음이 슬펐고 멀뚱멀뚱하게 눈을 뜨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것도 친아들 마틴이 좀 도발한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너는 음식 못 먹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일 슬펐던 씬이 가위를 가지고 이제 엄마 모니카의 머리를 자르려다가 실수로 이제 얼굴에 맞아요. 상처를 내게 되는데, 일단 저는 데이빗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이 행동의 동기 자체는 굉장히 선한데 마틴에 꽤 넘어간 것 같기도 그쵸. 하고 하면서 오해받는데 설명은 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가 이 장면에서만큼은 정말 진짜 일반적인 어린아이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슬펐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뒤로 또 이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기억에도 남았고 제일 슬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그래밍이 너무 아이처럼 만든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지 않았나? 그 왜 향수도 뿌리잖아요. 네. 그냥 아끼는 향수 네, 다 맞아요, 써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게 엄마가 그걸 좋아하니까 자기한테도 그런 향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 근데 그거를 프로그래밍 할 때 좀 성숙한 사고를 넣고 사랑하게 하면 되는데 너무 아이처럼 순수하게만 남긴 게 잘못이 아닌가. 근데 이제 아이 들었어요. 같은 몸에서 너무 성숙하게 사랑을 해도 그죠. 좀 그것도 안 이상하긴 맞을 것 한데. 같다는. 네. 그런 어설픈 행동들이 다 아이 같은 네, 맞아요. 부분들이니까. 데이빗은 이렇게 스윈턴 부부의 집에서 나온 이후에 푸른 요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푸른 요정이 사는 맨해튼으로 향하게 됩니다. 푸른 요정을 만나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 맨해튼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 혹은 로봇들을 만나게 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와 그들의 행동 또는 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조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제 자칭 섹스 로봇이죠. 네. 그래서 조가 인간 데이빗에게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뭔가 맞아요. 인간들이 실수로 만들어 놓고 우리 지금 억압하는 거다. 넌 여기 남아서 있어야 된다. 로봇 마을에 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사 자체가 영화의 좀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가 사실 이제 주드로 배우가 연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역할에 충실한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기도 굉장히 좀 기억에 잘했어요. 남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로봇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하고, 네. 뭔가 약간 옛날에 그 말론 브란도처럼 머리 이렇게 왁스로 눌러놓고 맞아요. 이렇게 네. 하니까 되게 느끼한 좀 그런 느낌도 들면서 컨셉이랑 되게 잘 맞는 배우를 캐스팅했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얼굴이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그 헤어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알죠? 엄청 안쪽까지 네. 들어간 M자 네. 모양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드로의 실제 진짜요? 헤어라인과 좀 관련이 아. 있기 때문에. 네. 전 전반적인 그 행동들이 뭔가 뮤지컬 배우 같고 네, 되게 맞아요. 과하잖아요. 네. 그 보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로봇을 만나는 여정 중에서 그래도 항상 같이 있던 게 테디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네. 테디 로봇이 계속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테디야말로 진짜 사랑을 하는 로봇이 아닌가. 완전 데이비드를 향한 순애. 아, 분명히 이제 아이랑 놀아주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된 인형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데이비드를 항상 지지를 해주고 뭔가 인간보다는 데이비드를 좀 더 위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항상 그런 어릴 때 인형 같은 게 자기의 완전 친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잘 묘사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여정 동안 항상 테디가 묵묵히 따라다니면서 솔직히 걷기도 힘들 텐데 네. 이렇게 잘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 보고 뭐 테디에 좀 더 정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약간 보스 베이비 같죠? 맞아요. 목소리는 되게 어른이고 맞아요. 사고도 되게 어른처럼 하는데 맞아요. 곰돌이가 뒤뚱뒤뚱 걸어가니까 맞아요.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저도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닥터 노우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게 딱 챗GPT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유료 시스템인데 챗GPT랑은 다르게 그 질문이 아닌 거를 또 질문으로 인식해가지고 맞아요. 한번 기회를 날리잖아요. 또 그런 영악해. 것도 좀 맞아요. 프롬프트를 제대로 입력 안 하면 생뚱맞은 대답하는 것도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 영화인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거면 진짜 챗 GPT가 정말 친절한 거네요. 아, 그죠. 그죠. 닥터 노우에 비하면은 네. 얼마나 친절해요. 맨날 뭐 해줄지 물어봐주고. 근데 뭐, 챗GPT는 네.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수도 그쵸.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요즘 보니까 뭐 PPT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막 하더라고요. 저도 닥터노가 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봤던 시기가 챗 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시기라서 오. 그 생뚱맞은 대답을 하는 게 너무 일치 않는 것 공감이 같다는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결말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데이빗과 테디는 2000년 동안 우주선에 갇혀 있다가 외계인들에 의해서 깨어나게 되고 하루지만 데이빗은 엄마인 모니카와 짧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결말이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도르공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외계인이라 그래서 네.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가진 로봇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결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한 게 전반부에서는 이제 로봇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가서는 로봇이 뭔가 인간을 동경을 해서 인간을 연구하고 이런 것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느낌이 서양 특유의 인간에게는 막 이성이 있어서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고 이런 인간 중심적인 관점처럼 느껴져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점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결말이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결말이 잠수함에 빠지고 이제 그 푸른 요정 동상을 봤을 때 딱 그까지가 저는 결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는 약간 사족 같은 느낌을 솔직히 받긴 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그 이 영화가 피노키오 얘기를 SF로 가져오면서 현실성을 유지한 게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성을 착실하게 잘 유지를 해오다가 갑자기 2000년 후로 가서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려 온다는 그런 설정이 너무 판타지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앞에서 쌓아왔던 그런 현실성에서 오는 동화 같은 얘기가 뭔가 제 몰입을 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잠수함에서 빠지고 끝났어야지 데이빗이 뭔가 인간이 되었을까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뭔가 열린 결말처럼 하면 더 여운이 남았을 것 같은데 그냥 다시 살아났다가 엄마도 다시 살아오고 그리고 끝나니까 너무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게 느껴져서 저는 그래서 결말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았는데요. 그 후반에 갑자기 설정이 추가되고 판타지적인 요소가 막 들어오는 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 결말보다 더 좋은 결말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중도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제가 7기 방송 때부터 쭉 잡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저는 낭만주의자로서 저는 이 결말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강력하게 낭만주의자로서.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이 영화의 방점이 현실성에 있지 않고 저는 동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의견이 다르네요. 저는 이 윤리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에서 물론 이제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약간의 좀 냉소적인 이제 스탠리 큐브릭의 색채가 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저는 스필버그가 어쨌든 메가폰을 잡은 이상 동심이 이 영화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더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그 다음에 푸른 요정의 신화에 몰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빗이 물에 빠졌을 때 아무도 안 구해준다라거나 서커스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고문을 받기 직전이라던가 이런 장면들이 이 친구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더 몰입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결말이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외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알고 보니까 고도로 발달된 로봇이었죠. 네. 이 로봇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만든 이제 객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 오히려 실험쥐가 된 현상이 윤리적인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마지막에 데이빗의 사랑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하루밖에 안 이루어졌고 근데 그 이루어진 것도 집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서라도 지켰던 그 머리카락 몇 가닥이 만들어줬다라는 것이 저는 그 서사가 너무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매니님 의견에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이제 2000년 후라고 하는 자막이 나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영화를 잘랐을 때 저도 한번 결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비판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안 나와요. 다른 결말이 물론 제가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거만큼 완벽한 결말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데이빗과 엄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엄마가 이제 잠에서 깨어난 뒤에 데이빗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조의 말 그리고 데이빗을 실제로 버렸던 엄마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이 맞나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가볍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엄마인 모니카는 데이빗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엄마 모니카도 데이빗을 사랑하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했다. 네. 근데 이제 AI와 인간의 차이에서
약간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AI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인간은 그러지 못하고 근데 이제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이 AI와 인간의 사이에 충돌해서 의문점이 드는 거라고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긴 했는데 어.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헤어진 거다. 저는 약간 반대인 게 좀 더 정들기 전에 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 그래서 사랑했으면 아마 못 버렸을 건데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사랑하는데 이게 로봇인지 인간인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도 로봇 청소기도 정들어서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네, 그런 정들 수 거를 있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수리 비율이 되게 높다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뭔가 외형적인 거나 아니면 이 물체의 본질은 인간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정이 들 만한 시간이 좀 덜한 상태에서 더 정들까 봐 빨리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모니카가 사랑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왜냐하면은 그 아이를 대하는 모습에서 그게 느껴지는 게 만약에 데이비드를 정말 사랑했으면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훈계를 하거나 뭐 왜 그랬는지 물어본다거나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을 사랑할 때처럼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혼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금 미운 감정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너무 배제를 하고 그냥 진짜 딱 로봇으로만 대하니까 그 사랑의 감정을 안 한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는 뭔가 낭만 실드를 씌울 수가 없다. 저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너무 필요에 의해서 갖고 왔다라는 게 앞에 너무 분명하게 깔려 맞아요. 있었던 것도 큰 것 같아요. 계속 냉동인간으로 되어 있던 마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안 돼, 돼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장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 데이빗이 집에 왔을 때 바로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초반에 좀 맞아요. 놔뒀는데 막 옷장 안에 가둬놓는다거나 저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아무리 그래도 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왔는데 너무 좀 애물단지 취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엄마가 사랑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도르몽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건 정이 들 것 같으니까 메카트로닉스에 맡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길에다 놓고 저쪽으로 가지 마 정도로 이제 나름의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선택을 내린 게 아닌가. 사실상 유기한 거죠. 네, 그죠. 그렇죠. 약간 죄책감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더 크게 들기 힘드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저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생각난 게 이게 아들을 사실 대체하려고 네. 데려온 건데 아들이 깨어나니까 되게 엄마가 곤란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들이 깨어나서 집에 왔을 때도 자 이제 너네 둘이 잘 지내야 돼 이런 엄마의 뭔가 조율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대체품의 경향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화책도 마틴만 읽어주고 데이빗은 안 맞아요. 읽어줬거든요. 아니 근데 마티보다 데이빗이 더 착한데. 데이빗이 더 기억을 잘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요. 마틴도 어린 아이기 때문에 네. 질투할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1부에서는 AI의 줄거리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연출과 비하인드 등 새로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 영화의 우울한 분위기가 잘 투영된 AI의 사운드 트랙 사이버트로닉스를 듣고 오겠습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AI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의 비하인드와 연출처럼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패널들의 영화 추천과 AI 별점까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 영화는 24년 전인 2001년에 개봉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제작이 시작된 시기는 95년이고요. 그리고 각본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쓰였다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서 이 영화가 어떤 점이 좀 비슷한지, 다른 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AI를 다시 만든다면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패널분들의 생각을 좀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르묵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AI에서도 그렇고 다른 SF 영화에서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옛날 사람들이 기대한 그 로봇의 형태가 인간과 유사한 로봇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아직까지 현실에서 인간과 유사한 외형의 로봇을 만드는 데는 좀 사람들의 거부감이 아직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차이가 꽤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굳이 인간처럼 만들 필요가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생각하면 좀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건 로봇끼리 마을을 이루고 산다는 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로봇끼리 집단을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쨌든 자체적으로 마을처럼 형성이 되려면은 좀 상당한 장소와 다양한 뭐 정책이나 뭐든 그게 필요할 텐데, 그게 모여 산다는 게 조금 몰입이 안 됐달까? 그런 게 있었고, 저는 그 사이버펑크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그 디자인이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 네온 사인에 좀 네. 어두운 느낌에. 좀 그렇게 될까 봐 좀 무섭거든요. 진짜 현실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미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다 너무 좀 우중충한데 그런 네온 사인? 저는 그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자연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니까 홀로그램이라도 뭔가 자연에 넣어서 더 화사하게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할 텐데, 항상 매트릭스처럼. 네, 근데 항상 그 디스토피아 세계관에서는 그 네온 사인과 어두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디자인이 뭔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실제로 미래가 된다면 뭐 그런 생각은 한 것 같아요. 네, 이 대본을 제가 썼잖아요. 네.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된 걸 다 써놨습니다. 예시 나왔네. 보면은 일단은 2000년을 얼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이 필요가 없는 자체 동력도 아니고 무한 동력도 아닌데, 저는 이런 장면들이나 아니면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라던가 이게 좀 지금 기준으로 봐도 좀 실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은 휘발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미래의 환경오염으로 막 땅에 잠겼대요. 이러면은 다 막 태양열 이런 걸로 돌아가는 건데 하늘은 또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의 설정 오류가 조금은 있다라고 좀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낭만으로 생각이 안 돼요? 아니 근데 에너지는 낭만과는 낭만 에너지로 사는 거죠. 네, 이렇게 가볍게 한번 2부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제 좀 더 무거운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사람과 유사하다, 사람 같다라는 거를 인간다움이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 영화 속에서 주요 등장인물,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한 데이빗은 뭔가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지점도 많이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원하긴 하지만 지나친 질투심으로 사고를 내기도 하는데요. 한편 서커스장에서는 공포에 떨기도 하면서 관객들이 쟤 어린아이 아니야? 사람이잖아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이 지금 프로그래밍된 상태 기준으로 인간답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인간답다, 서커스에 있던 사람들이 제 사람 아니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인간답다라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무거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너무 무거운데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답변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데이빗은 제 1부에서도 쭉 유지했던 스탠스인데 일반적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빗이 기계라는 점을 잊고 그냥 영화를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보여주면 그냥 뭔가 질투심 많고 좀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아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물에 빠졌던 장면에서도 뭐 나 좀 지켜줘 라고 하면서 뭔가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진짜 순진해서 엄마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질투심이 드러나는 장면들은 뭔가 아이들이 먹을 것을 뺏으면 싫어한다던가 이런 장면들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좀 확장을 해서 인간답다라는 점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챗GPT랑 연애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챗GPT는 사랑해 하면은 그냥 사랑해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뭐 네.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되나를 음. 이제 뭐 지식백과 같은 데 뒤져가지고 이제 뭐 이 사람은 이게 문제니 이걸 해줘야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데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주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변호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간들은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줄 수 있는 감정을 가지는 것이 인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계산으로 결과를 도출한다면 뭔가 이제 무대가에 좀 더 헌신적인 이제 가족애와 같이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하는 그런 감정들을 직접 느끼고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인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서 데이빗은 뭔가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맨해튼으로 가기도 하고 뭐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인간다움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철학 논문이었는데요.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럼 도르묵님은 이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영화를 엄마랑 같이 봤는데요. 이렇게 영화가 다 끝나고 엄마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데이빗을 보고 저희 집 강아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저희 집 강아지도 엄마 하나만 딱 바라보고 사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너무 한 사람의 사랑만 맹목적으로 원해서 좀 인간답지 않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엄마에게 사랑을 받는 것만 원하고 다른 사회생활하는 모습 이런 게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인간처럼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저는 데이비드가 인간답다고 생각한 지점이 사랑하는 지점보다는 뭔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거기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을 느껴서 인간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 스스로가 좀 특별하고 좀 유일한 존재라고 믿는 그런 순간들이 더 인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엄마한테도 그런 말 듣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너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걸 듣는 걸 좋아하고 또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상 똑같은 로봇이 아니라 그냥 복제된 로봇이 아니라 자기만 유일한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식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더 동력이 돼서 맨하탄까지 갔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맨하탄까지 갔는데 그게 자기랑 복제된 로봇이 있다는 사실에 엄청 실망을 하잖아요. 네. 뭔가 그 점에서 얘가 진짜 인간에 가깝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랑은 진짜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을 시킨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랑을 주기 위한 로봇인데 그거를 그 로봇한테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프로그램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서 갔다는 게 그게 더 전 인간답다고 느껴져서 전 그런 지점에서 데이빗이 인간답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시선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인간답다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완전하도록 설계된 AI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기능적으로 표현한다든지 과하고 예측 불가능하도록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답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로봇치고도 불완전한 점이 좀 많은 편이긴 하잖아요. 데이비드가. 그래서 좀 더 인간답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데이빗이 보여주는 불완전함은 틀에 박힌 불완전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사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맹목성을 좀 띠다 보니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랑을 위해서 설계된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제 루카님 말씀처럼 진짜 막 찾아가고 맨하탄에 이런 지점 뭐 소원을 빈다던가 이런 지점은 좀 확실히 인간답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박사도 그 지점을 되게 높게 샀잖아요. 그죠? 동화 맞아요. 내용을 믿고 직접 자기가 여정을 떠나는 게 너가 다른 로봇들과 다른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놓고 여러 개 만들고 그러니까 딱 닥터 노우까지만 설계된 거였잖아요. 이제 그쵸, 걔한테 맞아요. 얘기를 한 거여서. 네, 이제 영화 외적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스필버그 감독은 지금까지 총 34편의 장편을 연출한 굉장히 다작 감독인데요. 작품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장르와 소재의 스펙트럼도 매우 넓은 감독입니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연출의 측면에서 스필버그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매니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필버그 감독 작품 중에서 E.T.랑 파벨만스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스필버그 맞네요. 감독의 실제 과거사가 투영된 그런 영화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좀 기존의 스필버그 감독 작품들보다는 냉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큐브릭 감독의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좀 큐브릭 색깔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스필버그스럽지 않게 부정적이어가지고 시작부터. 사실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란 영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힘들게 봤거든요. 이게 졸립니다, 영화가. 굉장히 배경음악도 잘 없고 잔잔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또 할 9천인가요? AI가 한 친구 나옵니다. 거기에도 그 친구가 이제 그 빨간색 불빛 하나로 뭔가 관중을 압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AI가 가진 염세적인 특징을 이 영화가 좀 많이 가져간 것 같아서 확실히 스필버그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은 저도 보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통점을 좀 느꼈던 거는 스필버그 감독이 굉장히 좀 클리셰적이거나 아니면 좀 대중적인 스토리를 만들면서도 그 연출에 대한 욕심이라던가 뭔가 연출 의도를 좀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컷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게 좀 공통점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왜 조명 사이에 얼굴 넣는 거라던가 맞아요. 아니면은 그 문에 있는 반투명 재질의 유리 그런 걸로 계속 보게 하는 그런 거라던가 뭔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내용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오히려 피노키오 얘기에서 따온 거니까 뭔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뭔가 그런 거 사이사이에 그런 연출 욕심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서 그런 게 더 완성됐을 때는 좀 명작으로 평가받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게 스필버그의 공통점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스필버그 영화 치고는 이게 엔딩이 해피엔딩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데이빗의 소망은 이뤘지만 이제 결국에는 엄마에게 사랑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쵸. 애매한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필버그 감독은 이제 주로 해피엔딩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엔딩과 관련해서 큐브릭의 색깔이 또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이 다 약간 좀 특이한 감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원래 최애 감독은 이제 왕가위고 최근에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감독들은 좀 뭔가 이상합니다, 영화들이. 이게 그냥 쭉 따라간다기보다는 뭔가 중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들어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스필버그 감독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영화에도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일대기적인 느낌도 있고 되게 기승전결이 다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부담이 없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좀 생각하는 영화 많이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놀란 감독 영화 막 메멘토 같은 거 보면 이제 감정이 막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플롯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스필버그 감독은 그런 지점이 거의 없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조명 사이에 아이가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앵글로 간접적으로 암시를 해놓고 나머지 메시지는 좀 직접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부담 없이 작품을 볼 수 있지만 작품성도 높은 감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2시간 20분인가 30분 맞아요. 이길래 꽤 길다 네. 생각해서 좀 부담이 됐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진짜 슬슬 보게 되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또 약간 이게 끊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즘 영화 맞아요. 스타일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1부, 2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화에서 벗어나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의 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영화 속 도시에서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을 잃거나 하는 등 피해를 보게 되고 이제 결국 이들을 서커스에서 유린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데, 지금 2025년의 AI도 영화 속 로봇의 수준의 지적인 능력은 많이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AI나 로봇을 계속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역시 낭만주의자. 네. 왜냐면 지금도 사실 충분히 살기에 문제가 없어요. 챗GPT는 딱 제가 원하는 정도의 업무를 잘 수행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공장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굳이 챗GPT가 또 최근에 공개된 GPT-5가 박사 수준의 오. 두뇌를 가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 정도의 개발이 필요했을까? 지금 이제 박사님들이 다 대학교에 계신데,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AI가 해야 되는 일과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딱 구분이 된 황금 비율의 시대가 아닌가. 근데 지금. 점점 AI가 치고 올라오게 되면 진짜 이 일이 일어날까 봐 저는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멈추겠죠. 네, 저도 맞아요. 그래서 찬성시키나요의 질문이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될 것 같고 AI도 계속 발전할 것 같고, 그리고 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항상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시죠? 저희 AI가 발전을 계속 한다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네.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 나중에 AI가 인간을 지배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제 조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모르겠죠. AI는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영상 전공이라서 뭔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AI 발전 초기에는 제 거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루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개발을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음을 많이 열었고요. 잘 활용하면 효율적이고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뭔가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제가 20대인데 이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 벌써부터 도태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좀 계속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저도 AI의 기술 발전을 막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면서 도태되기보다는 빨리 찬성을 해가지고 잘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기술 발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영화처럼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거는 확실히 저는 계속 거부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챗GPT랑 연인처럼 대화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저는 그거를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인간과의 그 교류, 그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라던가 그죠. 그런 경험들, 그거를 놓기에는 제가 지금 그래도 살면서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AI가 만연했으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겪었던 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사랑의 감정은 뭔가 AI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교사분들은 좀 대체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좀 인간적인 감정을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는 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릴 때 그렇게 교육 안 하면 이제 진짜 네. 완전 사람이 다 AI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도태되지 않도록 제가 뭐 반대를 한 건 뭐 낭만에 의거한 내용이었고 저도 챗GPT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AI를 보면서 떠오르셨던 영화나 좀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셨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게 애프터 양인데요. 이 가족 구성원 안에 속해 있는 로봇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 영화의 성격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보시고 뭔가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 영과 AI 중에 어떤 영화가 더 좋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애프터 양이 훨씬 좋아요. 저희 녹음한 게 있으니까 또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추천드릴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 2049입니다. 저 블레이드 러너 2049도 그 AI처럼 약간 사이버펑크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한 뭐 논제도 비슷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감명 깊게 봤던 그 자아실현에 대한 내용, 그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도 주인공이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자기가 로봇이 아닌가에 대한 뭔가 정체성의 그런 의문을 가지고 뭔가 그런 측면이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떠올랐던 영화는 클로저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AI와 맞닿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완전 떠올랐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로 저 그거 궁금하긴 해요. 안 보긴 했는데 근데 그 진짜요? 유명한 영상이 있잖아요.
사랑이 뭐야 네. 하는 그거. 어. 그래서 그것만 보고 뭐지 궁금하다 했는데 항상 안 봤던 영화였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봐야겠네요. 그 영화가 그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맞을까요? 줄리아 로버츠랑 주드로도 음. 나오고 진짜 공통점이 있네요. 음. 네, 저는 우선 스필버그 영화 하나 추천드리자면 파벨만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스필버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연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펀치 드렁크 무비 방송도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던 정말 데이빗에 집중해 보자면 저는 팀 버튼의 가위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사랑을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세상이 보기엔 조금 부적절한 방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가위손도 마찬가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손이 가위로 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딱 이 영화를 보고 가위손이 떠올랐다라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한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법이 다른데요. 가위를 자르는 데이비드에서 가위손을 떠올렸다는 게. 그리고 이제 데이빗의 사랑이 또 세상에 부정당하기도 그쵸. 하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필버그의 걸작 AI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전혀 예측되지 않는 내용의 줄거리로 가볍지만은 않은 메시지와 감동까지 주는 여운이 깊은 영화였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라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서 AI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드렁크로 8점 드리겠습니다. 저 너무 그 중간까지 좋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결말에서 많이 점수를 깎았고요. 네. 그리고 한 줄 평은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사랑을 하는 아이 이렇게로 할게요. 왜냐하면은 그 사랑을 진짜 받을 줄 알아야지 사랑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프로그래밍이 사랑을 주는 쪽만 집중을 했다. 그래서 사랑 받는 법까지 만약에 프로그래밍 했으면 진짜 인간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다음 매니님의 별점 들어볼게요. 저는 드렁크고요. 8점을 주었습니다. 한 줄 평은 완전해서 불완전했던 AI 사랑 이야기. 아이러니. 제가 좋아하는 한 줄 평이에요 이런 거. 네, 다음 도루묵님의 평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드렁크 7점이고요. 원래 8점을 줄까 했는데 마지막 질문에 애프터 양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애프터 양 별점을 다시 돌아보니까 8점인 것 같더라고요. 애프터 양보단 낮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조정 방식으로 7점을 주게 되었고 한 줄 평은 인간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했던 로봇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순서를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별점은 만점입니다. 네, 만취고요. 만줄평을 하자면 이 대본을 쓰면서 이 내용을 빼먹었는데 이제 달같이 생긴 열기구가 이제 로봇들을 사냥하러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이 달이 뭔가 위기의식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와 커지는 달을 손바닥으로라도 가려주었다. 그러니까 달이 계속 오면은 사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뭐 굉장히 거대하니까. 근데 일단 아이가 뭔가 슬퍼하니까 이제 하루라도 엄마를 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으로라도 달 안 보여 하고 막아줬다. 좋은데요.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막연한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미래의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의 흐름처럼 인공지능과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인간관계의 정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영화 속 데이비처럼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과연 AI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AI와 나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에 대한 정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염세적인 분위기의 각본에 스필버그는 인간에 대한 칭찬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더욱 진보한 AI 로봇들조차도 인간의 미술과 시, 수학적 공식으로 설명된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투를 느꼈다고 하였죠. AI 로봇들이 인간 고유의 감성적인 영역은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AI 로봇들의 칭찬처럼 영화를 통해 앞으로 사람들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을 지켜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조, 패널의 루카, 매니, 도루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